서울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넌사인이 통유리창 너머로 어지럽게 춤을 추고 있었지만 한서윤의 눈동자는 그 화려함에 전혀 동요되지 않은 채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 아래 놓인 테이블 위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스테이크와 이미 탄산이 다 빠져버린 샴페인 한 잔만이 그녀의 맞은편 빈자리를 지키며 처량하게 놓여 있었는데, 이는 마치 지난 5년 동안 그녀가 최민호라는 남자에게 쏟아부었던 헌신이 결국 아무런 의미 없는 거품처럼 사라져버렸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고 약속 시간에서 이미 2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시각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거나 초조해하는 기색 없이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응시할 뿐이었는데, 이는 그녀가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다가올 폭풍을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민호는 오늘 밤 그녀에게 청혼하겠다고 말했었지만 서윤의 직감은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임을,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약속이 애초에 기만 위에서 성립된 것이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올려진 서윤의 스마트폰 진동이 정적을 깨뜨리며 울리기 시작했고, 화면에는 그녀가 예상했던 최민호의 이름 대신 경제뉴스 속보 알림이 뜨고 있었는데, 그 헤드라인은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태영그룹의 차녀이자 사교계의 여왕으로 불리는 이혜진의 약혼 발표 현장이 생중계되고 있었고, 그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는 남자는 다름 아닌 서윤이 기다리고 있던 최민호였으며, 그는 서윤이 골라주었던 넥타이가 아닌 이혜진의 드레스 코드에 맞춘 화려한 보타이를 메고 있었다. 화면 속의 최민호는 서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자신만만하고 오만한 표정으로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즐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서윤이 밤을 새워가며 다듬어 주었던 겸손하고 성실한 청년 사업가의 이미지가 아니라 권력과 욕망에 취해버린 타락한 야심가의 얼굴 그 자체였다. 서윤은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뉴스 영상을 끄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았는데, 이는 배신감에 몸부림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잔혹한 현실을 뼈저리게 각인시키고 분석하기 위함이었다. 그때 마치 타이밍을 맞춘 것처럼 최민호로부터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는데, 그 내용은 서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겁하고 잔인하여 그녀의 입가에 씁쓸한 비웃음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그는 문자에서 서윤과의 지난 시간은 소중했지만 이제 자신은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기 위해 날개가 필요하며, 서윤은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는 닻일지는 몰라도 하늘을 날게 해줄 날개는 될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이별을 통보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이혜진과 결혼함으로써 얻게 될 태영그룹의 막강한 배경과 자본력이 자신의 스타트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필수적이라며 서윤에게 부디 자신의 야망을 위해 조용히 물러나 줄 것을, 그것이 그동안 자신을 사랑했던 여자의 마지막 도리라고 강요하고 있었다. 서윤은 화면 속의 글자들을 하나하나 씹어삼키듯 읽어 내려갔고, 그 문장들 사이사이에 숨겨진 최민호의 비열한 계산과 자신을 철저히 도구로만 이용하고 버리려는 그 뻔뻔한 속내를 완벽하게 파악했다. 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웨이터를 불렀고, 계산서를 요구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낮고 침착했으며, 그 태도에는 방금 애인에게 처참하게 버림받은 여자의 비참함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웨이터는 뉴스 속보를 통해 이미 상황을 짐작하고 있었기에 동정 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서윤은 그 시선을 단호하게 차단하며 지갑에서 블랙카드를 꺼내 결제를 마쳤고 팁까지 넉넉하게 남겨두는 여유를 보였다. 그녀는 레스토랑을 빠져나오며 지난 5년간 최민호의 그림자가 되어 그의 사업 전략을 짜고 위기 상황을 수습하며 그를 업계의 유망주로 키워냈던 모든 순간들을 머릿속에서 빠르게 삭제하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있어 감정적인 슬픔은 사치였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손실을 최소화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냉철한 이성이었기에, 그녀는 엘리베이터가 로비로 내려가는 짧은 시간 동안 최민호라는 불량 자산을 자신의 인생 포트폴리오에서
완전히 삼각 처리해버리기로 결심했다. 호텔 로비를 빠져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고 서윤은 택시를 잡는 대신 천천히 거리를 걷기 시작하며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최민호는 서윤이 단순히 내조를 잘하는 똑똑한 여자친구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사실 그가 성공시킨 모든 프로젝트의 핵심 아이디어와 경쟁사들을 따돌린 치밀한 전략은 모두 서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었고 그녀는 그에 대한 모든 증거와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다. 최민호는 자신이 서윤을 버리고 날아올랐다고 착각하고 있겠지만 사실 그는 자신의 비행을 제어하고 경로를 설정해주던 관제탑을 스스로 폭파해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으며 이제 곧 닥쳐올 난기류 속에서 추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서윤의 발걸음은 점점 더 확신에 차 빨라지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보다는 잃어버린 자신의 가치를 되찾겠다는 강렬한 의지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녀가 최민호와 함께 살던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낯선 공간처럼 느껴졌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길조차 타인의 집에 침입하는 것처럼 어색하게 느껴졌다. 집 안 곳곳에는 두 사람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과 물건들이 놓여 있었지만 서윤은 그것들에 시선을 주지 않고 곧장 서재로 향하여 자신의 노트북을 켜고 최민호의 회사 서버에 접속할 준비를 했다. 그녀는 최민호가 이혜진과의 약혼 발표에 취해 보안 설정 변경을 잊었을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 예상은 적중하여 그녀의 관리자 권한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서윤은 망설임 없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고 최민호가 태영그룹과의 합병을 위해 준비했던 기밀 자료들과 그가 그동안 불법적으로 빼돌렸던 자금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들을 모두 복사하여 자신의 외장 하드에 옮겨 담았다. 데이터 전송이 완료되는 것을 지켜보며 서윤은 책상 한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다이어리를 집어들었는데 그것은 최민호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그녀가 선물했던 것으로 그 안에는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그의 다짐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 다이어리는 먼지가 쌓인 채 구석에 처박혀 있었고 이는 최민호가 초심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렸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서윤은 다이어리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며 마지막으로 서버에 접속해 자신이 구축해 놓았던 핵심 알고리즘의 코드를 미묘하게 수정해 놓았는데 이는 당장은 티가 나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스템의 치명적인 오류를 발생시켜 결국 회사의 운영을 마비시킬 시한폭탄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녀는 이것을 복수라고 부르지 않았고 그저 자신이 제공했던 재능과 노력을 회수하는 정당한 절차라고 규정했다. 짐을 챙기는 서윤의 손길은 거침이 없었고 그녀는 옷가지나 생활용품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오직 자신의 업무 관련 서류들과 중요 물품들만을 챙겨 캐리어에 담았다. 최민호가 사준 명품 가방이나 보석들은 그대로 화장대 위에 남겨두었는데 그것들은 이제 그녀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는 쓰레기에 불과했으며 그녀는 그런 껍데기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캐리어의 지퍼를 닫고 일어서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술에 취한 듯한 최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서윤은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거실로 걸어 나갔다. 최민호는 서윤이 울고 있거나 매달릴 것이라고 예상했는지 짐을 챙겨 나온 그녀를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최민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서윤의 앞을 가로막으며 자신이 보낸 문자를 봤냐고 물었고 이제라도 주제 파악을 하고 조용히 떠나려는 모습이 기특하다는 듯 비아냥거렸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 덕분이었다고 믿고 있는 듯했고 서윤의 존재는 그저 운 좋게 자신의 곁에 머물렀던 조연일 뿐이었다고 깎아내리며 이혜진이 줄 수 있는 부와 명예에 비하면 서윤이 줄 수 있는 것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고 모욕했다.
서윤은 그의 넥타이가 삐뚤어진 것을 보며 예전 같았으면 손수 고쳐 매주었겠지만 지금은 그 모습이 마치 목을 조르는 올가미처럼 보인다고 생각하며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와 말을 섞는 것조차 시간 낭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고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경멸의 표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서윤은 최민호를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고 그녀의 무시하는 태도에 자존심이 상한 최민호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으며 마지막으로 할 말이 그것뿐이냐고 소리쳤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의 손을 뿌리치며 자신의 옷에 묻은 보이지 않는 먼지를 털어내듯 팔을 털었고 그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네가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그 계단이 사실은 내가 바치고 있던 것임을 깨닫게 될 날이 올 거야. 그때는 이미 늦었겠지만 이라고 말하며 그에게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최민호는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기운에 눌려 잠시 할 말을 잃었고 그 틈을 타 서윤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건조하고 단호했으며 그것은 두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최민호의 찬란했던 시절에도 종말을 고하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오피스텔 건물을 빠져나온 서윤은 택시에 올라타 창밖으로 멀어지는 건물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묵직한 해방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주소록에 저장된 최민호의 번호를 삭제하고 곧바로 업계의 거물들이 모여있는 헤드헌터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자신의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기 시작했다. 프로필에는 더 이상 최민호의 파트너라는 수식어는 존재하지 않았고 대신 위기관리 전문가이자 기업 전략가라는 자신의 본연의 타이틀이 선명하게 새겨졌다. 택시가 강변북로를 질주하는 동안 서윤은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전쟁을 준비했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서윤에게 그것은 더 이상 낭만적인 풍경이 아니라 자신이 정복해야 할 전장이자 기회의 땅으로 보였고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보란듯이 성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는 최민호가 자신을 버린 것을 후회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가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위치에 서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택시기사가 목적지를 묻자 서윤은 잠시 고민하다가 강남의 중심부에 위치한 최고급 비즈니스 호텔을 대답했는데 그곳은 내일 아침 태성그룹의 강태준 회장이 조찬 모임을 가질 예정인 장소였다. 서윤은 이미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었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태성그룹이 현재 겪고 있는 위기를 해결할 완벽한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성그룹 본사가 위치한 강남의 마천루 최상층 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중심에는 태성그룹의 젊은 총수 강태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조간신문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한면에는 태성그룹이 하청업체 갑질을 했다는 의혹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고 이는 곧 있을 주주총회에서 그의 경영권을 위협하려는 반대 파벌의 교묘한 공작임이 분명했다. 회의실에 배석한 홍보팀 임원들과 법무팀 변호사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 누구도 강태준의 서슬, 퍼런 눈빛을 감당하지 못한 채 변명거리만 찾고 있었는데 그들의 무능력함은 강태준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할 뿐이었다. 강태준은 펜을 집어 던지며 당장 해결책을 가져오지 않으면 전원 사표를 쓰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단정한 정장 차림의 한서윤이 들어와 모두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비서실장이 당황하며 그녀를 제지하려 했지만 강태준은 손을 들어 비서실장을 물러가게 했는데 이는 서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기이할 정도의 침착함과 자신감이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기 때문이었다.
서윤은 주눅들지 않고 강태준의 앞까지 걸어와 자신이 밤새 준비한 두툼한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고, 그 파일의 표지에는 태성그룹 위기 대응 및 방역 시나리오라는 제목이 정자로 적혀 있었다. 그녀는 인사치레 따위는 생략한 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는데,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갑질 의혹이 아니라 경쟁사인 태영그룹과 결탁한 내부 스파이가 조작한 증거를 바탕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은 외부인이 감히 회사의 내부 사정을 운운한다며 웅성거렸지만, 강태준은 조용히 파일을 열어 서윤이 제시한 증거들과 분석 자료들을 훑어보기 시작했고, 그의 눈빛은 페이지를 넘길수록 점점 더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서윤이 제시한 자료는 완벽에 가까웠는데, 그녀는 단순히 의혹을 해명하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태영그룹이 태성의 하청업체 매수를 시도했던 정황 증거와 자금 흐름을 포착하여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를 준비해 온 것이었다. 강태준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서윤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원해서 이곳에 왔느냐고 물었다. 서윤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자신을 소개하며 최민호가 태영그룹의 사위로 들어가면서 버린 전 여자친구이자 그의 성공을 뒤에서 설계했던 전략가라고 밝혔고, 이제는 자신의 능력을 알아봐주는 새로운 주인을 찾아 그 칼날을 자신을 버린 사람들에게 겨누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한 프로페셔널한 냉정함만이 묻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배신에 대한 처절한 응징을 갈망하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음을 강태준은 본능적으로 감지할 수 있었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는데, 그는 서윤의 능력이 탐나기도 했지만 그녀가 가진 태영그룹에 대한 적개심이 현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임을 직감했다. 태성그룹은 현재 경영권 방어를 위해 우호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고, 강태준에게는 믿을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대외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배우자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서윤에게 다가가며 그녀가 제안한 위기 해결책은 훌륭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며 자신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자신의 등 뒤를 맡길 수 있는 동반자를 원한다고 운을 뗐다. 강태준은 서윤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는데, 그것은 바로 태성그룹의 주가 안정을 위한 1년간의 계약 결혼이었고, 그 대가로 서윤에게 태성그룹의 전략기획본부장 자리와 태영그룹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정원을 위임하겠다는 것이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임원들은 회장의 돌발적인 제안에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강태준의 제안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있어 사랑 없는 결혼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고, 오히려 최민호와 이혜진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권력과 지위를 단숨에 뛰어넘어 그들을 발아라에 꿀릴 수 있는 야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엘리베이터와도 같았다. 서윤은 강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 제안을 수락하겠다고 말했고, 단 조건이 하나 있다고 덧붙였는데, 그것은 바로 결혼 생활 동안 서로의 사생활에는 절대 간섭하지 않으며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깔끔하게 이혼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건조하고 실리적인 태도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고, 두 사람은 차가운 회의실 한복판에서 사랑의 서약 대신 비즈니스 계약의 악수를 나누었다. 계약이 성사되자마자 강태준은 즉시 비서실장에게 지시하여 언론의 결혼 발표를 준비하도록 했고, 법무팀에게는 혼전계약서 작성을 명령하는 등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시켰다. 서윤 역시 지체하지 않고 전략기획본부장으로서의 첫 업무를 시작했는데, 그녀는 태성그룹의 홍보팀을 진두지휘하여 반박 기사를 내보내고 태영그룹의 공작을 폭로하는 역공작전을 개시했다. 그녀의 지휘 아래 무기력했던 태성그룹의 조직은 빠르게 재정비되었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여론은 급반전되어
태성그룹을 비난하던 목소리는 태영그룹의 비열한 공작을 성토하는 목소리로 바뀌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서윤이 현장을 장악하고 직원들을 통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이 선택한 카드가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고, 그녀가 단순한 방패가 아니라 적진을 초토화할 수 있는 가장 예리한 창임을 깨달았다. 그날 오후 강태준과 한서윤의 결혼 발표는 대한민국 재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순위는 두 사람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사람들은 베일에 쌓여있던 태성그룹의 젊은 총수가 선택한 여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그녀의 신상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곧이어 공개된 그녀의 화려한 스펙과 지적인 외모에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이 뉴스를 보고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다름 아닌 최민호와 이혜진이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약혼 파티 뒤풀이를 즐기던 중 TV 화면에 나온 속보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민호는 샴페인 잔을 떨어뜨리며 멍하니 화면 속의 서윤을 바라보았고, 자신이 버린 여자가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태성그룹의 안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다. 서윤은 강태준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들어서며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았는데, 그녀는 긴장한 기색 없이 우아하고 당당한 미소로 기자들을 대했다. 그녀의 옆에 선 강태준은 그녀의 허리를 자연스럽게 감싸 안으며 다정한 눈빛을 연출했지만, 그 손길에서 느껴지는 것은 애정이 아닌 견고한 신뢰와 동맹의 결속력이었다. 기자가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에 대해 질문하자 서윤은 미리 준비된 대본대로 강태준의 리더십과 비전에 반했다고 대답하며 지혜롭게 대처했고, 강태준 역시 서윤이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유일한 사람이라며 그녀를 지켜세웠다. 이 기자회견은 단순한 결혼 발표가 아니라 태성그룹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음을 알리는 선포식이었고, 그 중심에는 강태준과 한서윤이라는 강력한 콤비가 서 있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카메라가 꺼지자마자 다시 냉철한 비즈니스 파트너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서로에게 수고했다는 짧은 인사를 건넸다. 강태준은 서윤에게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업무와 태영그룹과의 전면전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녀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였고, 서윤은 반드시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윤은 대기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되었음을 실감했고, 최민호가 느꼈을 박탈감과 공포를 상상하며 묘한 쾌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막 첫발을 내디뎠을 뿐이지만 그녀의 앞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고, 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날개를, 단 그녀는 더 높고 더 위험한 곳을 향해 비상할 준비를 마쳤다. 밤이 깊어 강태준의 펜트하우스로 거처를 옮긴 서윤은 넓고 화려한 공간에 압도되기보다는 그곳을 자신의 새로운 작전본부로 인식하며 빠르게 적응해 나갔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안방을 내어주고 자신은 서재 옆에 침실을 쓰겠다고 배려하며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철저히 대등한 계약 관계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었다. 서윤은 창가에 서서 강남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어제와는 전혀 다른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음을 느꼈고,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예상대로 최민우에게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와 있었는데, 서윤은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휴대폰 전원을 꺼버리고는 침대 옆 협탁에 올려두었다. 이제 게임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혔고, 사냥감은 사냥꾼이 되었으며 사냥꾼이었던 자는 영문도 모른 채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서윤은 내일 있을 임원회의에서 태영그룹의 주력 사업인 유통망을 흔들 전략을 구상하며 잠자리에 들었고, 그녀의 꿈속에서는 더 이상 최민호와의 추억이 아닌 승리의 깃발만이 펄럭이고 있었다. 강태준 역시 서재에 앉아 서윤이 작성한 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며 그녀가 가진 잠재력이 자신의 예상을 뛰어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 위험한 도박이 태성그룹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두 사람의 밤은 각자의 야망과 목표를 향해 조용하지만 뜨겁게 흐르고 있었다. 대한민국 정재계에 이목이 집중된 강태준 회장과 한서윤의 결혼식은 단순한 남녀의 결합을 넘어선 거대한 자본과 권력의 합병 선포식이나 다름없었으며 식장은 입구부터 수많은 취재진과 경호원들이 뒤엉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수천 송이의 백합과 다이아몬드 장식으로 꾸며져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사랑의 설렘보다는 철저하게 계산된 비즈니스의 냉철함이 흐르고 있었고, 하객으로 참석한 정계 인사들과 기업 총수들 역시 두 사람의 축복보다는 이번 결혼이 업계 판도에 미칠 영향력을 계산하느라 분주한 눈치였다.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서윤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수줍은 신부의 것이라기보다는 출정식을 앞둔 장군의 비장함에 더 가까웠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야 제 옷을 입은 듯한 전율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를 감싸고 있는 최고급 실크 드레스는 최민호가 감히 사줄 엄두도 내지 못했던 고가의 디자이너 작품이었고, 그녀의 목에 걸린 사파이어 목걸이는 태성그룹 안주인의 권위를 상징하는 갑오였는데, 서윤은 이 모든 호사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전리품이라 생각하며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버진 로드에 들어선 서윤은 수백 명의 하객들 앞에서 한치의 떨림도 없이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고, 그 끝에 서 있는 강태준은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 차림으로 그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주례사 앞에 섰을 때 강태준은 서윤의 귓가에 작게 속삭이며 당신이 이 식장에서 가장 위험하고 아름다운 무기라고 말했고, 서윤은 그에 화답하듯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완벽한 파트너십을 연기해 보였다.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담아냈고, 이 장면은 전국의 뉴스로 생중계되며 태성그룹의 주가를 실시간으로 끌어올리는 기폭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서윤은 하객석 어딘가에 숨어있을 경쟁사들의 스파이들과 질투 어린 시선들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이제 자신이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닌 태양 아래 우뚝 선 권력의 중심부로 진입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한편 같은 시각 최민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생중계되는 결혼식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손에 들린 위스키 잔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바닥에는 이미 몇 병의 빈 술병이 뒹굴고 있어 그의 심리 상태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화면 속의 서윤은 자신이 알던 수수하고 헌신적인 여자가 아니라 감히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고귀하고 차가운 여왕의 자태를 하고 있었고, 그 옆에선 강태준은 최민호가 평생을 노력해도 닿을 수 없는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옆에 앉아있던 이혜진은 손톱을 물어뜯으며 질투심에 가득 찬 목소리로 저 여자가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애써 폄하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동자 역시 흔들리고 있었고, 태성그룹의 안주인 자리가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정점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최민호는 서윤이 자신을 보란듯이 엿먹이기 위해 강태준을 이용했다고 확신하며 분노를 터뜨렸지만, 그 기저에는 자신이 놓친 물고기가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다는 사실에 대한 뼈아픈 후회와 자괴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결혼식이라는 화려한 쇼가 끝나고 신혼여행조차 생략한 채 다음 날 바로 태성그룹 본사로 출근한 서윤은 회장 부인이라는 호칭 대신 전략기획본부장이라는 직함이 적힌 명패를 달고 자신의 집무실에 들어섰다. 그녀의 사무실은 강태준의 집무실 바로 아래층에 위치하여 그룹의 모든 정보가 모이는 요충지였고, 그녀는 출근 첫날부터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던 계열사들의 실적을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회의실에 모인 늙은 이사들은 낙하산 인사인 서윤을 길들이기 위해 팔짱을 끼고 거만한 태도로 앉아 있었으나, 서윤이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띄운 데이터들은 그들의 허를 찌르는 날카로운 분석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부서의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와 숨겨진 비용 누수 현황을 정확하게 지적하며 담당 임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해 해명을 요구했다. 서윤의 질책은 매섭고 정확하여 변명할 여지를 주지 않았고 그녀는 태성그룹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의사결정 구조의 단순화를 제안하며 자신의 권한으로 실적 부진 부서의 통폐합을 지시하는 강수를 두었다. 임원들 중 한 명이 감히 회장님의 사모님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구조조정을 할 수는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지만 서윤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며 자신은 사모님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고용된 경영자라고 일갈했다. 그녀는 강태준 회장으로부터 정원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고 만약 자신의 방식에 불만이 있다면 지금 당장 사표를 쓰고 나가도 좋다는 초강수를 두어 회의실 안의 기세를 완전히 제압해버렸다. 이 소식은 사내 메신저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직원들은 서윤을 얼음마녀라고 부르면서도 그녀의 탁월한 업무 능력과 카리스마에 경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업무 파악을 마친 서윤은 본격적으로 최민호와 태영그룹을 겨냥한 첫 번째 화살을 쏘아 올릴 준비를 했는데 그녀는 최민호가 현재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입찰건을 타깃으로 잡았다. 그녀는 최민호의 컴퓨터에서 빼내온 자료를 통해 그가 입찰 단가를 낮추기 위해 부실 자재를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역이용하여 태성그룹이 더 높은 기술력과 안전성을 담보로 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그녀는 태영그룹의 자금줄 역할을 하던 투자 회사들과 접촉하여 태영그룹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찌라시를 은밀하게 유포시켰는데 이는 최민호가 추가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서윤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강을 내려다보며 최민호가 겪게 될 자금 압박과 신뢰도 하락의 고통을 시뮬레이션했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한편 최민호는 갑자기 은행권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보류하겠다는 연락을 해오자 당황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는데 그는 이것이 서윤의 짓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진 탓이라 여기고 있었다. 그는 이혜진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이혜진 역시 아버지인 태영그룹 회장으로부터 태성그룹의 공격적인 행보 때문에 질책을 받고 있어 신경이 날카로워진 상태였기에 두 사람 사이에는 고성이 오가며 금이 가기 시작했다. 최민호는 답답한 마음에 서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없는 번호이오니라는 기계적인 음성만이 들려와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고 그는 자신이 서윤에게서 완전히 차단당했다는 사실에 모멸감을 느끼며 핸드폰을 벽에 집어던져 박살을 냈다. 그는 서윤이 자신의 전화를 기다리며 울고 있을 것이라는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그녀가 어떻게 감히 자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분개할 뿐 자신의 추락이 시작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 강태준은 서윤이 진행하는 일들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태영그룹의 급소를 찌르고 있음을 보고 받고 내심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그는 서윤이 단순히 복수심에 눈이 멀어 무모하게 덤비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수순에 따라 상대를 질식시키고 있음을 파악했다. 그는 늦은 밤 서윤의 사무실을 찾아가 야근을 하고 있는 그녀에게 커피를 건네며 첫 공식 업무의 성과를 칭찬했고 서윤은 잠시 안경을 벗고 피곤한 눈을 비비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강태준은 그녀의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와 그녀가 분석해놓은 태영그룹의 지배구조 도표를 보며 이 여자가 자신의 예상을 뛰어넘는 거물이 될 수도 있겠다는 묘한 기대감을 가졌고 두 사람 사이에는 동제를 넘어선 긴밀한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서윤은 강태준이 돌아간 후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최민호가 과거에 자신에게 보냈던 사업 계획서들의 허점을 찾아내어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빨간 펜으로 체크해 나갔다. 그녀는 최민호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특허를 낸 기술들이 사실은 기존의 오픈소스를 짜깁기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고, 이를 적절한 타이밍에 언론에 터뜨려 그를 사기꾼으로 매장시킬 계획을 세웠다. 창밖의 서울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서윤의 눈에는 그 불빛들이 모두 자신을 비추는 스포트라이트처럼 느껴졌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성공을 위해 희생하는 조연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지배하는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완벽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태성그룹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고, 태영그룹과 최민호의 컨소시엄은 기술 점수 미달로 탈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민호는 결과를 믿을 수 없어 심사위원들에게 항의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태성그룹의 제안서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었다는 냉정한 평가뿐이었다. 그는 TV뉴스 화면에 나와 프로젝트 수주 소감을 밝히는 서윤의 모습을 보며 비로소 자신이 싸우고 있는 상대가 과거의 순종적인 여자친구가 아니라 거대한 태성그룹을 등에 업은 괴물임을 깨닫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화면 속의 서윤은 기자가 승리의 요인을 묻자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진정한 가치는 포장지가 아니라 내용물에 있으며 거짓된 노력은 결국 들통나기 마련입니다. 라고 뼈있는 한마디를 남겼는데, 그것은 명백히 최민호를 향한 선전포고이자 조롱이었다. 이혜진은 분을 참지 못하고 최민호의 사무실로 쳐들어가 책상 위에 물건들을 쓸어버리며 어떻게 전 여자친구 하나 관리 못해서 이런 망신을 당하게 만드냐고 소리를 질렀고, 최민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익과 욕망으로 맺어진 얄팍한 것이었기에 위기가 닥치자 금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서로를 탓하며 헐뜯는 추악한 모습만이 남았다. 서윤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안 카메라를 통해 로비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비서에게 다음 스텝을 지시했다. 이제 겨우 첫 번째 라운드가 끝났을 뿐이었고, 그녀의 수첩에는 최민호와 태영그룹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십 가지의 시나리오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서윤의 활약으로 태성그룹의 주가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했고, 사내 게시판에는 그녀의 리더십을 찬양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으며, 강태준 역시 주주들로부터 훌륭한 배우자를 맞이했다는 칭찬을 들으며 입지가 더욱 탄탄해졌다. 서윤은 퇴근길 차 안에서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생기 있게 빛나는 것을 보며 이것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던 삶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더 가혹하고 더 철저하게 그들을 짓밟아 줄 것을 다짐했고,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그녀의 차는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그랜드 볼룸의 입구는 대한민국 정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의 입장을 알리는 웅장한 음악 소리와 함께 뜨거운 취재 열기로 가득 차 있었는데, 오늘은 아시아경제협력 포럼의 개막을 알리는 갈라 디너가 열리는 날이자 한서윤이 태성그룹의 안주인이자 전략기획본부장으로서 공식적인 사교 무대에 데뷔하는 날이기도 했다. 강태준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레드카펫을 밟은 서윤은 짙은 미드나잇 블루 컬러의 머메이드 드레스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밤하늘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고혹적이면서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한 기품을 뿜어내고 있어 좌중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와중에도 그녀는 흔들림 없는 미소로 강태준과 시선을 교환하며 여유롭게 손을 흔들었는데, 이는 그녀가 이 화려한 무대를 단순히 즐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 태성그룹의 브랜드 가치를 격상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고도의 비즈니스 행위였다.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소리와 은은한 클래식 선율이 어우러져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의 이권을 탐색하고 견제하는 치열한 정보전이
물밑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서윤은 강태준의 곁을 지키며 다가오는 정계 인사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녀는 상대방의 최근 관심사와 사업 현안을 미리 파악하고 적절한 화두를 던지며 대화를 주도해 나갔고 그녀의 해박한 경제 지식과 우아한 화술에 감탄한 원로 기업인들은 강태준에게 정말 보석 같은 사람을 얻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강태준은 그런 서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그녀의 허리에 손을 얹어 지지를 표했고 두 사람의 완벽한 케미스트리는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태성그룹의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를 무언의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뜨리려는 불청객들이 등장했는데 바로 최민호와 이혜진 커플이 굳은 표정으로 연회장에 들어선 것이었다.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입찰 실패 이후 입지가 좁아진 최민호는 이번 연회를 통해 해외 투자자들을 확보하여 반전을 꾀하려는 절박한 심정으로 참석했으나 입구에서부터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가 자신이 아닌 서윤에게 집중되는 것을 보고 뒤틀린 질투심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이혜진 역시 자신의 구역이라고 여겼던 사교계의 중심에서 서윤이 여왕처럼 군림하는 꼴을 보며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고 그녀는 최민호의 팔을 꼬집으며 저 여자가 잘난 척하는 꼴을 더는 못 봐주겠으니 뭐라도 좀 해보라며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였다. 최민호는 샴페인 한 잔을 단숨에 들이키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서윤이 있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는 서윤의 과거, 즉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시절의 이야기를 꺼내어 사람들 앞에서 그녀에게 망신을 주고 그녀가 쓰고 있는 우아한 가면을 벗겨버리겠다는 저열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사람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는 원탁 테이블 근처에서 서윤과 마주친 최민호는 일부러 큰 목소리로 이게 누구야? 한서윤 씨 아니십니까? 아니, 이제는 사모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라고 비아냥거리며 주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고 서윤은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최민호를 응시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초대 명단에서 못 본 것 같은데 용케 들어오셨네요. 최 대표님 이라며 침착하게 받아쳤다. 최민호는 서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다가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그 우아한 껍데기에 속고 있을지 몰라도 나는 알잖아. 네가 떡볶이 국물 묻은 티셔츠를 입고 밤새 내 과제나 대신 해주던 그 시절을 이라며 그녀의 가난했던 과거를 들추어내어 그녀를 깎아내리려 시도했다. 주변 분위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으며 사람들은 서윤이 당황하거나 화를 낼 것이라고 예상하고 숨을 죽였지만 서윤은 오히려 가볍게 웃음을 터뜨리며 최민호의 공격을 우스꽝스러운 농담 취급해버렸다. 그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맞아요. 그때는 제가 봉사활동하는 셈치고 구제불능인 사람을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꽤나 고생했었죠. 그런데 그 결과물이 고작 남의 기술이나 베끼다가 입찰에서 떨어지는 수준이라니. 제 교육 방식에 문제가 있었나 보네요. 라고 말하며 최민호의 인신공격을 순식간에 그의 무능력함을 지적하는 비즈니스적인 비판으로 전환시켜버렸다. 그녀의 말은 칼보다 날카로워 최민호의 폐부를 찔렀고 주위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은 서윤의 재치 있는 방역에 작은 감탄사를 내뱉으며 상황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자존심이 상한 최민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네가 지금 태성그룹 배경 믿고 까부는 모양인데 너 같은 건 비즈니스의 비자도 모르는 그냥 운 좋은 꽃뱀일 뿐이야. 라고 소리치며 이성을 잃고 막말을 퍼부었다. 서윤은 그제야 미소를 거두고 서늘한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가 비즈니스 좋아요. 그럼 비즈니스 이야기를 해볼까요? 라고 말하며 최민호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허구성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투자 설명회에서 제시했던 수익률 데이터가 조작된 수치임을
구체적인 국제 원자재 가격 지표와 환율 변동 추이를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그 논리는 너무나 정연하고 전문적이어서 듣고 있던 해외 투자자들조차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할 정도였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건 범죄예요. 최 대표님, 운 좋은 꽃뱀이 아니라 실력 있는 경영자로서 충고하는데 지금이라도 사업 접고 자수하는 게 그나마 남은 인생을 구하는 길일 겁니다. 라고 쐐기를 박았다. 최민호는 서윤의 압도적인 지식과 카리스마에 눌려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는데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과거의 서윤이 아니라 자신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거대한 심판자가 눈앞에 서 있다는 공포감을 처음으로 느꼈다. 주위 사람들은 최민호를 향해 경멸 어린 시선을 보내며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이혜진이 달려와 최민호의 팔을 잡아끌며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서윤은 그들을 그냥 보내주지 않고 이혜진을 향해 이 이사님, 남자를 고르는 안목이 없으면 최소한 사업 파트너를 고르는 안목이라도 키우셔야죠. 태영그룹의 주주들이 걱정되네요. 라고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고 이혜진은 분함에 몸을 떨면서도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도망치듯 연 회장을 빠져나갔다. 소란이 정리되자 강태준이 다가와 서윤의 어깨를 감싸며 괜찮아? 라고 부드럽게 물었고 서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네, 그냥 귀찮은 파리가 날아다녀서 좀 쫓아냈을 뿐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강태준은 주위 사람들을 향해 제 아내가 좀 엄격한 편이라서요. 무능한 꼴을 잘 못 봅니다. 라고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환기시켰고 사람들은 두 사람의 여유롭고 당당한 태도에 박수를 보내며 건배를 제의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전 애인과의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교계와 재계의 한서윤이라는 인물이 강태준의 트로피 와이프가 아니라 그 자체로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실력자임을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연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방금 전에 승리가 통쾌하기는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최민호가 그렇게까지 바닥을 드러내며 무너질 줄은 몰랐기에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의 추락을 목격하는 것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던 것이다. 강태준은 그런 그녀의 기분을 눈치챈 듯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고 서윤은 그의 따뜻한 손길에서 위로를 받으며 복잡한 감정을 정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기로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과 자신의 능력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했다. 한편 연 회장에서 쫓겨나듯 도망쳐 나온 최민호와 이혜진은 차 안에서 서로를 비난하며 고성을 지르고 있었는데 최민호는 네가 옆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내가 그렇게까지 당하진 않았을 거야. 라며 이혜진을 탓했고 이혜진은 네가 무능해서 망신당한 걸 왜 내 탓을 해. 너 때문에 우리 아빠 얼굴에 먹칠했어. 라며 악을 썼다. 최민호는 분노와 수치심의 핸들을 내리치며 서윤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웠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서윤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상대를 건드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를 옥죄어오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며 서윤을 무너뜨리기 위해 더 비열하고 더 위험한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자신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지름길임을 그는 알지 못했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서윤은 화장을 지우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테라스로 나와 와인 한 잔을 마셨는데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 그녀에게 그 풍경은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발 아래 놓인 세상처럼 느껴졌다. 강태준이 테라스로 나와 그녀의 옆에 섰고 두 사람은 말없이 잔을 부딪히며 오늘 밤의 승리를 자축했다.
서윤은 강태준에게 오늘 고마웠어요. 나서지 않고 지켜봐 줘서라고 말했고, 강태준은 당신이 이길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당신은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전사야 라고 대답하며 그녀를 그윽하게 바라보았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계약 관계를 넘어서는 묘한 기류가 흘렀고, 서윤은 처음으로 강태준이라는 남자에게서 설렘을 느꼈다.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서윤의 마음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녀는 이제 최민호가 준비할 다음 공격이 무엇이든 간에 모두 막아내고 배로 갚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태영그룹의 숨통을 끊어놓을 다음 단계의 작전이 구체화되고 있었고, 내일이 밝아오면 또다시 치열한 전쟁터로 뛰어들어야 했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자존심과 증명해야 할 능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든든한 파트너인 강태준이 곁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윤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자신의 화려한 비상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고 되뇌었다. 대한민국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아침부터 한서윤 과거, 태성그룹 계약 결혼, 한서윤 꽃뱀설 등 자극적인 키워드들로 도배되어 있었고, 증권가 찌라시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악성 루머들은 마치 독버섯처럼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태성그룹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었다. 최민호와 이혜진이 사설 정부 업체와 삼류 언론사들을 매수하여 조직적으로 퍼뜨린 이 루머들의 내용은 교묘하게 왜곡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서윤이 과거 최민호의 회사에서 기밀을 빼돌려 태성그룹에 팔아넘겼으며, 강태준 회장에게 접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최민호를 버렸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소설을 사실인 양포장하여 유포하고 있었다. 사무실에 출근한 직원들은 수군거리며 불안해했고,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곤두박질치기 시작하여 주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 등 태성그룹은 창사 이래 최악의 여론 악화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지만, 정작 이 사태의 중심에 있는 한서윤은 집무실에서 태블릿 PC로 자신에 대한 악성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며 기이할 정도로 차분한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다. 비서실장은 안절부절 못하며 법무팀을 동원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했고, 오히려 홍보팀에게 공식 입장을 내지 말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라는 의외의 지시를 내렸다. 그녀는 지금 당장 반박 기사를 내봤자 진실 공방으로 번져 대중들의 피로감만 가중될 뿐이며, 오히려 적들이 원하는 진흙탕 싸움에 말려드는 꼴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윤의 눈은 모니터 속의 악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자금의 흐름을 쫓고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을 공격하는 바이럴 마케팅 업체들의 서버를 역추적하여 그 자금의 출처가 이혜진의 차명 계좌와 최민호가 빼돌린 회사 돈이라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있어 지금의 이 굴욕적인 상황은 적을 안심시키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인내의 시간이었고, 그녀는 사냥감이 덫에 완전히 걸려들 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노련한 사냥꾼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최민호와 이혜진은 태성그룹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보며 자신들의 작전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확신하며 쾌재를 부르고 있었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축배를 들며 서윤의 몰락을 즐기고 있었다. 최민호는 낄낄거리며 서윤이 아무리 똑똑한 척해봤자 대중들의 입방아 앞에서는 장사가 없을 것이라며, 그녀가 곧 강태준에게 버림받고 비참하게 쫓겨날 것이라고 망상을 늘어놓았고, 이혜진 역시 이번 기회에 태성그룹의 경영권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겠다며 김칫국을 마시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쳐놓은 덫이 사실은 서윤이 파놓은 거대한 함정의 입구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승리에 도취되어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어뜨렸고, 이는 그들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이자 파멸의 시작점이 되었다. 최민호는 기분이 좋아진 나머지 그동안 미뤄왔던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의 자금 이체를 서두르라고 회계 담당자에게 지시했는데 그는 지금이 태성그룹의 혼란을 틈타 자신의 비자금을 세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서윤의 사무실을 찾아와 정말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이냐고 물으며 자신의 아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분노를 표출했지만 서윤은 그를 진정시키며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지금 우리가 보여줘야 할 모습은 분노가 아니라 균열이라고 말하며 일부러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있는 것처럼 연기하여 적들을 더욱 방심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윤은 언론에 우리가 별거 중이라는 소문을 은밀하게 흘리면 최민호는 우리가 무너지고 있다고 믿고 더욱 대담하게 불법적인 행동을 할 것이며 그때가 바로 우리가 그들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강태준은 서윤의 대담하고도 치밀한 전략에 혀를 내두르며 그녀의 뜻에 따르기로 동의했고 즉시 비서실을 통해 예정되어 있던 부부 동반 행사를 취소하는 등 서윤의 시나리오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부터 증권계는 강태준과 한서윤의 불화설이 찌라시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고 이를 본 최민호는 자신의 예상이 적중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더 큰 도박을 감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혜진을 설득하여 태영그룹의 계열사 자금까지 끌어들여 태성그룹의 주식을 공매도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태성그룹의 주가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확신하에 막대한 시세 차익을 노린 위험천만한 베팅이었다. 최민호는 자신이 서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을 넘어 경제적으로도 태성그룹을 무릎 꿇리게 된다면 자신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헛된 야망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불법적인 회계 조작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모든 거래 내역이 서윤이 심어놓은 백도어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그녀의 모니터에 전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윤은 어두운 사무실에 홀로 앉아 모니터 위로 쏟아지는 최민호의 불법 거래 내역들을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거미줄에 걸린 먹잇감을 바라보는 포식자의 눈빛과도 같았다. 그녀는 최민호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횡령한 자금의 규모가 수백억 원에 달하고 태영그룹의 이혜진까지 연루되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스모킹건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그녀가 찾아낸 장부에는 최민호가 과거 서윤의 아이디어를 훔쳐 만든 기술을 해외 경쟁사에 불법으로 매각하려 했던 정황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 이는 단순한 경제사범을 넘어 산업 스파이 혐의까지 추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였다. 서윤은 이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하여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고발장을 작성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경쾌하게 춤을 추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성그룹 본사 로비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어 강태준과 한서윤의 불화설과 주가 폭락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었지만 서윤은 평소와 다름없는 완벽한 모습으로 출근하여 기자들 앞을 유유히 지나갔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며 쏟아내는 질문 공세에도 그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엘리베이터에 타기 직전 뒤를 돌아보며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졌는데 진실은 말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되는 법입니다. 곧 재미있는 숫자들이 공개될 테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라는 그녀의 말은 현장에 있던 기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이 장면은 뉴스를 통해 생중계되었고 이를 지켜보던 최민호는 서윤의 여유로운 태도에 본능적인 불안감을 느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뒤였다. 서윤은 집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강태준과 함께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는데 이 자리에는 태성그룹의 모든 임원들뿐만 아니라 외부 감사인들과 법률 자문단까지 배석하여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임원들은 폭락하는 주가와 악성 루머에 대해 경영진의 책임을 물으며 웅성거렸지만 서윤은 단상에 올라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우며 장내를 순식간에 침묵시켰다.
화면에는 최민호와 이혜진이 주도한 주가 조작의 정황과 그들이 유포한 루머의 진원지, 그리고 태영그룹 자금의 불법적인 흐름이 적나라하게 도표와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었고, 서윤은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녀는 우리는 지금 공격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들의 치부를 드러내기 위해 유인 작전을 펼친 것이며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라고 선언하며 방역의 서막을 알렸다. 이사회가 진행되는 동안 서윤의 지시에 따라 태성그룹의 법무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최민호와 이혜진, 그리고 태영그룹 관계자들을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동시에 서윤은 자신이 확보한 증거 자료의 사본을 주요 언론사 사회부 기자들에게 배포했는데, 엠바고가 풀리자마자 인터넷 뉴스창은 최민호의 비리 의혹을 다룬 특종 기사들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벤처 신화의 몰락, 최민호 대표 수백억 횡령 의혹, 재벌 3세 이혜진 주가 조작 가담 정황 포착 등의 헤드라인이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자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혀 태성그룹을 향하던 비난의 화살이 최민호와 태영그룹으로 향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서윤이 꽃뱀이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이자 거대 기업의 비리를 파헤친 내부 고발자였다는 사실에 열광하며 그녀를 응원하는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사무실에서 기사를 확인한 최민호는 안색이 하얗게 질려 비서에게 소리를 지르며 사실 관계를 확인하라고 닥달했지만 이미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회사 로비에 들이닥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황급히 이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태영그룹 측에서도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며 그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에 빠졌다. 최민호는 창밖을 내다보며 도망칠 곳을 찾으려 했지만 회사 건물 주변은 이미 취재 차량과 구경꾼들로 둘러싸여 있어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서윤이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뒤늦은 후회와 공포에 몸을 떨었다. 같은 시각 서윤은 창밖으로 태영그룹 본사 건물이 보이는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며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깥 세상과는 대조적인 평온함을 즐기고 있었는데, 그녀의 등 뒤로 다가온 강태준이 부드럽게 그녀를 안아주었다. 강태준은 당신의 시나리오는 정말 완벽했어. 이제 그들은 지옥을 맛보게 될 거야 라고 속삭이며 서윤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췄고, 서윤은 그의 품에 기대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 때까지, 그리고 내가 겪었던 고통을 뼈저리게 느낄 때까지 이 쇼는 계속될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식지 않는 복수심과 승리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고, 두 사람은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무너져가는 적들의 성을 감상했다. 밤이 깊어지자 최민호의 회사는 압수수색으로 인해 난장판이 되었고, 최민호는 변호사와 함께 검찰청으로 임의 동행 형식으로 끌려가는 처지가 되었는데, 포토라인에 선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와 쏟아지는 질문 속에서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황급히 채 올라탔고, 그 모습을 TV로 지켜보던 서윤은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꺼버렸다. 그녀에게 최민호의 몰락은 더 이상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아니라 처리해야 할 업무 중 하나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하는 확인 절차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서윤은 내일 있을 주주총회에서 태성그룹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태영그룹을 인수합병하기 위한 적대적 M&A 계획을 발표할 준비를 하며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의 밤거리에는 여전히 넌사인이 번쩍이고 있었지만 그 불빛 아래에서 누군가는 승리의 축배를 들고 누군가는 파멸의 쓴잔을 마시고 있었다. 서윤은 이제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에 만족하며 잠시 눈을 감고 승리의 여운을 만끽했다.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승기의 깃발은 이미 그녀의 손에 굳건히 쥐어져 있었고,
내일은 더 높고 찬란한 태양이 그녀를 비출 것이라는 믿음이 그녀를 편안하게 감싸 안았다. 태성그룹의 운명을 결정지을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대강당은 이른 아침부터 수천 명의 주주들과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고, 공기 중에는 폭풍 전야와도 같은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이는 오늘 이 자리에서 태성그룹의 경영권 방어뿐만 아니라 최근 불거진 최민호와 태영그룹 간의 불법 거래 의혹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단상 위에는 강태준 회장과 한서윤 전략기획본부장이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두 사람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에도 동요하지 않고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침착하게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의 견고한 모습은 주주들에게 무언의 신뢰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반면 객석 맨 뒷줄에는 수척해진 얼굴의 최민호가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그는 이미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직후라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있었지만,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혹시 모를 반전의 기회를 잡기 위해 무리하게 참석을 강행한 상태였다. 그는 품속에 자신이 조작한 서류 봉투를 꽉 쥐고 있었는데, 이것만이 서윤을 무너뜨리고 자신을 구원해줄 유일한 동아줄이라고 믿고 있는 그의 모습은 마치 절벽 끝에 매달린 사람의 처절함과도 같았다. 회의가 시작되고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자마자 최민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큰 소리로 이의를 제기하며 발언권을 요구했는데, 그의 갑작스러운 돌출 행동의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경호원들이 그를 제지하려 했으나 강태준이 손을 들어 그를 단상 앞으로 나오게 했다. 최민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이크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주주들을 향해 외치기 시작했는데, 그는 한서윤이 태성그룹에 들어온 것은 계획적인 산업 스파이 행위이며, 자신에게 덮어 씌워진 횡령 혐의 역시 그녀가 조작한 함정이라고 주장하며 준비해온 위조 서류들을 허공에 흩뿌렸다. 그 서류들에는 서윤이 경쟁사 임원들과 접촉한 듯한 조작된 사진들과 가짜 통화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내막을 모르는 일부 주주들은 그 자극적인 내용에 동요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최민호는 사람들의 반응에 고무되어 더욱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절규했다. 그는 서윤의 눈을 피하지 않고 노려보며 이제 너의 가면을 벗길 시간이라며 비릿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것은 벼랑 끝에서 추락하기 직전의 마지막 발악에 불과했다. 한서윤은 최민호의 광기 어린 연극을 무표정하게 지켜보다가 그가 말을 마치고 숨을 헐떡이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강당의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려 퍼지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주주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뒤 거짓은 목소리가 크지만 진실은 증거로 말합니다 라고 운을 떼며 뒤쪽의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고, 곧이어 화면에는 최민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영상과 녹취록들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최민호가 이혜진과 밀회하며 태성그룹의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작전 세력에게 지시를 내리는 CCTV 영상과 횡령한 자금을 페이퍼 컴퍼니로 이체하는 과정을 낭하며 떠벌리는 육성 녹음 파일이었는데, 그 적나라한 증거들 앞에서 최민호가 뿌린 종이 조각들은 순식간에 쓰레기로 전락하고 말았다. 강당 안은 경악과 분노의 탄식으로 가득 찼고, 주주들은 최민호를 향해 야유를 퍼부으며 그에게 해명을 요구했지만, 그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얼어붙어 입조차 떼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의 방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 그녀는 스크린의 화면을 전환하여 최민호가 자신의 스타트업 초기 시절부터 저질러 온 기술 탈취와 불공정 거래 내역들을 연도별로 정리하여 보여주었다. 특히 그가 성공했다고 자부했던 핵심 기술들이 사실은 서윤이 밤을 새워 개발한 알고리즘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특허를 낸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장내는 충격에 휩싸였고, 그동안 천재 사업가로 포장되었던 최민호의 이미지는 처참하게 짓밟혀 바닥으로 떨어졌다. 서윤은 냉정한 어조로
당신이 훔친 것은 기술뿐만이 아니라 당신을 믿었던 사람들의 꿈과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고하듯 말하며 그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 최민호는 스크린 속의 증거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너무나도 명백한 자신의 죄상들이 낱낱이 공개되는 것을 보며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절망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회의장 문이 열리며 태영그룹의 법무팀장과 변호사들이 들이닥쳤는데 그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고 태영그룹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들은 최민호의 개인적인 비리 행위는 태영그룹과는 무관하며 그가 회사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므로 즉시 그를 해임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다. 심지어 이혜진조차 변호사를 통해 파혼을 통보하며 그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는데 이는 최민호가 믿었던 마지막 버팀목마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최민호는 태영그룹 관계자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으나 그들은 그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매몰차게 뿌리쳤고 그는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립감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다. 주주총회장은 순식간에 최민호 성토장이 되었고 성난 주주들이 그에게 물병과 쓰레기를 던지며 욕설을 퍼붓는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강태준은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하여 질서를 유지하게 한 뒤 서윤의 손을 잡고 그녀를 보호했다. 그때 검찰 수사관들이 영장을 들고 강당 안으로 진입하여 최민호에게 다가왔고 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우려 했다. 차가운 금속성 수갑이 손목에 닿는 순간 최민호는 비로소 자신이 처한 현실을 자각하고 몸부림치며 저항했으나 건장한 수사관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는 끌려가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시선을 돌려 단상 위에 서 있는 서윤을 바라보았는데 그녀는 마치 신이 벌을 내리는 모습을 관망하듯 차갑고도 슬픈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최민호는 수사관들에게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사정하여 서윤의 앞으로 끌려가듯 다가갔고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는데 이는 연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진정한 회한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윤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너라면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잖아. 우리 예전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횡설수설하며 비굴하게 매달렸다. 그는 여전히 서윤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을 것이라는 착각과 그녀의 능력을 이용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계산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과거에 당당했던 CEO 최민호가 아니라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비루한 껍데기에 불과했다. 강태준이 나서서 그를 막으려 했으나 서윤은 손을 들어 강태준을 제지하고 천천히 최민호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숙였다. 서윤은 눈물 범벅이 된 최민호의 얼굴을 바라보며 과거에 그를 사랑했던 자신의 시간을 잠시 떠올렸지만 그 기억들은 이미 색이 바래져 아무런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그녀는 낮고 싸늘한 목소리로 최민호 씨, 당신이 사랑했던 건 한서윤이라는 여자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준 당신의 성공이었어.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라고 말하며 그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최민호가 아니라고 고개를 저으며 부정하려 했지만 서윤은 말을 이었다. 당신이 버린 건 낡은 신발이 아니라 당신을 걷게 해주던 다리였어. 다리가 잘린 사람이 어떻게 다시 뛸 수 있겠어. 당신을 망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의 그 끝없는 탐욕과 오만이야. 그녀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판결문처럼 엄중하고 단호하여 최민호의 심장을 후벼 팠고 그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오열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수사관들에게 눈짓을 했고 최민호는 비명과도 같은 절규를 내지르며
강당 밖으로 끌려 나갔는데 그의 처절한 울음소리는 한때 촉망받던 젊은 사업가의 비참한 몰락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들렸다. 그가 사라진 뒤 강당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으나 곧이어 주주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그 박수 소리는 점점 커져 강당을 가득 채우는 함성으로 바뀌었다. 주주들은 회사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정의를 실현한 서윤의 결단력과 리더십에 찬사를 보내며 그녀의 이름을 연호했고 서윤은 비로소 긴장이 풀린 듯 옅은 미소를 지으며 주주들에게 고개를 숙여 답례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방어의 성공이 아니라 한서윤이라는 인물이 태성그룹의 진정한 안주인이자 리더로서 인정받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주주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텅 빈 강당에 남은 서윤은 피로감이 몰려와 의자에 잠시 기대어 앉았는데 강태준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고생했다고 위로했다. 서윤은 강태준을 올려다보며 정말 다 끝난 걸까요? 라고 물었고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은 끝났지만 우리는 이제 시작이야. 당신이 보여준 오늘 모습은 태성그룹 역사상 가장 강렬한 장면으로 기록될 거야 라고 대답했다. 서윤은 최민호가 끌려가며 보였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는데 기이하게도 통쾌함보다는 허무함이 더 크게 느껴졌고 그것은 복수라는 것이 결국 상처 입은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이 아니라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고통스러운 수술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고 이제 자신을 얽매고 있던 과거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냈다는 해방감을 만끽하며 강태준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한편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최민호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멍하니 철창 밖에 작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서윤을 버리고 선택했던 부와 명예가 얼마나 덧없는 신기루였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하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는 서윤이 만들어주었던 도시락의 맛, 밤새워 일할 때 어깨에 덮어주던 담요의 온기, 그리고 자신이 성공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해주던 그녀의 미소가 이제는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꿈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독방의 차가운 공기는 그의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그는 스스로 파놓은 깊은 구렁텅이 속에서 평생을 고통받으며 살아가야 할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며 미친 사람처럼 웃다가 울기를 반복했다. 같은 시각 이혜진은 아버지인 태영그룹 회장의 호출을 받고 본가로 들어갔으나 문전박대를 당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녀 역시 최민호와 공모하여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닫힌 대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아버지를 찾았으나 집사들로부터 차가운 시선만을 받았고 결국 길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다. 그녀는 자신이 태성그룹의 안주인이 되기를 꿈꾸었으나 이제는 범죄자 낙인이 찍힌 채 사교계에서 영원히 추방당할 위기에 처했고 이 모든 것이 최민호 때문이라며 그를 저주했지만 그녀 또한 자신의 오만과 탐욕이 초래한 결과임을 부인할 수 없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불빛은 이제 몰락한 두 사람을 비추지 않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하는 서윤과 태준을 향해 쏟아지고 있었다. 서윤은 태성그룹 본사 옥상 정원에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는데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뜨거웠던 머리를 식혀주며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듯했다. 그녀의 옆에 선 강태준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키며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계약서가 아닌 신뢰와 존경, 그리고 싹트기 시작한 사랑이라는 견고한 끈이 연결되어 있었다. 서윤은 강태준에게 이제 태영그룹 인수작업을 시작해야죠. 아직 할 일이 많아요 라고 말하며 씩씩하게 웃어 보였고 강태준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당신과 함께라면 천하를 얻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고 그들의 뒤로 떠오르는 달빛은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웠던 바람 끝에 훈훈한 봄 기운이 묻어나는 4월이 찾아왔지만 서울 남부구치소의 높은 담벼락 안쪽은 여전히 한겨울처럼 춥고 어두운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그곳의 독방 한 구석에는 삭발을 하고 수의를 입은 최민호가 멍하니 앉아 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지만 형량보다 그를 더 괴롭히는 것은 매일 밤 꿈속에 나타나는 한서윤의 차가운 눈빛과 자신이 놓쳐버린 영광의 순간들이었다. 좁은 창틈으로 들어오는 한 줄기 햇살을 바라보며 그는 과거 서윤이 자신의 곁에서 묵묵히 헌신하던 시절을 떠올렸는데 그때는 그것이 답답하고 초라하다고 느꼈지만 돌이켜보니 그 시간들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빛나던 봄날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교도관이 넣어준 신문을 무심코 집어든 그의 손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는데 신문 한 면에는 태성그룹이 태영그룹의 핵심 사업 부문을 인수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했다는 기사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강태준 회장과 한서윤 부회장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진 속의 서윤은 최민호가 알던 수수한 여자가 아니라 세상을 발 아래 둔 여왕의 기품을 뿜어내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최민호는 신문을 구겨쥐며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냈는데 그것은 단순히 성공한 전 애인에 대한 질투가 아니라 자신이 그 옆자리의 주인이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회한과 자기 혐오에서 비롯된 절규였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라고 수천 번 되뇌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뿐이었고 그를 지켜보는 교도관조차 혀를 차며 고개를 돌릴 만큼 그의 모습은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서윤을 버림으로써 더 높이 날아오를 줄 알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날개를 스스로 꺾어버리고 추락했다는 잔혹한 진실을 평생 감옥 안에서 곱씹으며 살아가야 하는 형벌을 받게 된 셈이었다. 한편 한때 사교계의 여왕으로 군림했던 이혜진의 몰락 또한 최민호 못지않게 비참했는데 그녀는 주가 조작 공모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태영그룹 가문에서 제명당하고 빈털터리로 쫓겨나 해외를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 그녀는 동남아의 어느 허름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한국 뉴스를 검색하며 태성그룹의 승승장구 소식을 접할 때마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주위 사람들에게 미친 여자 취급을 받으며 손가락질을 당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졌던 부와 명예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후광 덕분이었음을 그리고 자신이 무시했던 서윤이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더 거대한 그릇을 가진 인물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 발버둥 쳤지만 현실은 그녀를 더욱 비참한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뿐이었다. 그녀의 오만과 독선이 빚어낸 업보는 그녀의 남은 인생 전체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괴롭힐 것이 분명했고 그녀는 영원히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될 운명이었다. 반면 태성그룹 본사 35층 대회의실에서는 태영그룹 인수를 마무리 짓는 조인식이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는데 이 자리의 주인공은 단연 한서윤이었다. 그녀는 태영그룹의 경영진들이 고개를 숙이고 도장을 찍는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감회에 젖었는데 그것은 복수의 완성이 주는 쾌감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결실을 맺었다는 성취감에 가까웠다. 한때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태영그룹의 임원들이 이제는 그녀의 눈치를 보며 아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윤은 권력의 냉혹함과 달콤함을 동시에 느꼈지만 결코 그 힘에 취해 자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인수소감을 밝히며 우리는 과거의 적을 흡수하여 더 거대한 미래를 만들 것이며
능력과 성실함이 존중받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선언했고, 회의실을 가득 메운 임직원들은 그녀에게 기립박수를 보내며 진정한 리더의 탄생을 축하하였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온 서윤은 창밖으로 붉게 물드는 서울의 노을을 바라보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노크 소리와 함께 강태준이 들어왔다. 그는 손에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그것은 1년 전 두 사람이 작성했던 계약 결혼 합의서였다. 강태준은 서윤의 곁으로 다가와 창가에 걸터 앉으며 오늘이 우리 계약서에 명시된 마지막 날인 거 알고 있어 라고 부드럽게 물었다. 서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알고 있어요. 시간 참 빠르네요. 이제 약속대로 이혼 서류를 정리해야 하나요? 라고 농담처럼 되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내심 강태준의 대답을 기다리며 흔들리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지난 1년간 쌓아온 신뢰와 동료애를 넘어선 애틋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강태준은 서류 봉투를 천천히 찢어 휴지통에 버리며 서윤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고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깊었다. 그는 이 종이 조각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 없어. 지난 1년간 당신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어. 태성그룹의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인간 강태준으로서 당신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다는 걸 이라고 고백했다. 그는 품에서 작은 벨벳 케이스를 꺼내 열었는데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두 사람의 이니셜이 새겨진 심플한 백금 반지가 들어있었고 그것은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로서의 서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강태준은 서윤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나와 다시 계약해주겠어. 이번에는 기한 없는 영구 계약으로. 그리고 조건은 상호 간의 무한한 사랑과 신뢰로 라고 프로포즈했다. 서윤은 자신의 손가락에서 빛나는 반지를 내려다보며 눈시울을 붉혔는데 그것은 지난 1년에 치열했던 전쟁터에서 유일하게 쉴 곳이 되어주었던 남자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최민우에게서 받았던 상처가 강태준으로 인해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느꼈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탱해주는 대등한 관계로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서윤은 고개를 들어 강태준의 눈을 바라보며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당신이 내조만 바라는 남편이 아니라 내 야망까지 사랑해주는 파트너여야 한다는 거요. 라고 장난스럽게 덧붙였고 강태준은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품에 안았다. 두 사람은 노을이 지는 사무실에서 뜨겁게 입을 맞추었고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져 길게 늘어졌다. 그날 밤 서윤과 강태준은 남산타워가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조촐하게 둘만의 축하 파티를 열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서윤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과거의 자신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는데 5년 동안 헌신만 하다가 버려졌던 어리석은 한서윤은 이제 죽고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시련을 딛고 일어나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낸 그리고 사랑과 성공을 모두 쟁취한 강인하고 현명한 한서윤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시련이 결국은 지금의 이 자리에 오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음을 깨달았고 자신을 버려준 최민우에게 일말의 고마움마저 느꼈다. 만약 그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여전히 좁은 우물 안에서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아가며 자신의 날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평생 모르고 살았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밤거리를 걸으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들의 대화는 태성그룹의 비전에서부터 시작해 훗날 태어날 아이의 이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졌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은 두 사람을 부러운 눈길로 쳐다보았지만 그들은 주위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하며 행복을 만끽했다. 강태준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며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 라고 속삭였고, 서윤은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나도 그래요. 당신 덕분에 나는 내가 얼마나 빛나는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요 라고 답했다. 이야기는 이제 막을 내리지만 한서윤의 전설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재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로서 태성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며, 강태준과 함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존경받는 부부 경영인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었다. 그리고 어딘가 어두운 감옥 독방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최민호는 그녀의 찬란한 비상을 평생 지켜보며 자신이 걷어차버린 복덩이가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사무치게 깨닫게 될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권선징각의 결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는 자만이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삶의 진리를 보여주는 이야기였다. 서윤은 밤하늘에 뜬 보름달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고, 그녀의 미소는 세상을 다 가진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여유와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